대표적인 안전자산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한 20대 분들은 실물금보다는 디지털금, 이제 가상화폐들을 사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금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고 가상화폐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자산들인 거죠. 최근에 금이 아마 올 연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사실 저도 금값을 챙겨보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금 가격 추이하고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최고치에서의 횡보. 횡보, 그렇죠. 와, 진짜 네. 멋진 자산. 네. 빠지지 않고. 사실 우리 코스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한 반년 쉬고 또 가고 이렇게 그렇죠. 계단식 상승. 네, 제일 좋죠. 그런 장이 오기를 이제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네. 일단 이 차트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차트는 파란 선은 나스닥 지수고요. 그리고 빨간 선은 금입니다. 근데 나스닥 시장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시장이 굉장히 꾀재재했을 때를 제외하고 보면 약세장이 됐던 시기가 4번 정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이죠. 그래서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는 80% 빠졌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0% 빠지고요.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역시 한 40% 정도, 30-40% 빠졌고요. 그리고 이번 2025년에 역시 고점 대비 23% 빠지면서 4번째 약세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약세장을 기록할 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바로 마우스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금값이 시장이 붕괴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별로 반응하다가 시장이 점점 약세장으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배, 그리고 여기도 4배, 여기도 2020년에도 또 한 번 2배, 여기도 또 2배 더.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느끼실 수 있죠. 종이화폐로 계산되고 있는 시장의 가치가 붕괴될 때,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든 아무튼 종이화폐로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게 붕괴되는 시기가 출현할 때 금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 71년 닉슨 쇼크 이전에는 달러의 가치를 금으로 보장받던 그렇죠. 네. 그런 금본위제가 71년까지 유지되다가 71년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진짜 금 또는 정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발열정자의 금, 쇠금자를 써서 정금이야말로 진짜 돈이고 나머지는 허상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화폐로 된 것들이 막 버블이 났다가 붕괴되는 순간에는 금이 진실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 금을 다 사고 싶은데, 그럼 이게 문제가 현금 흐름이 없어요.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배당도 안 주고요. 네. 그러니까 보관료만 나갑니다. 그렇죠. 매매 유지 보관료만 나가니까 결국 저는 뭐 이런 자산을 다 사라, 여기다 베팅하라는 말씀은 그렇죠. 드리긴 어렵고,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긴 합니다만 정말 계속 과열이 이어지는, 그리고 더 나가서 밸류에이션은 거의 극에 달한 그런 지금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PER이 한 45배, 그리고 S&P 500이 23배. 그렇죠. 네. 전부 2000년 정보통신 거품 이후 최고치거든요. 최고치죠. 네. 그래서 25년 내 PER이 최고 높은데 여기서 산다 하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밸류에이션은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역소니까. 지난밤 파월 의장 잘라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셔서 볼트모트님께서 파월 의장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30년물 국고금리를 5% 이상으로 확 올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서 또 타코를 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금을 딱 쳐다보는 거죠. 야, 저 꼴을 우리 계속 봐야 되나? 그렇죠. 예, 아직 인기 많이 남았는데요. 그럼 어떡하나? 해지를 걸자. 그럼 코인 할까요? 그랬더니 야, 전반에 4월 달에 코인 박살나는 거 안 봤어? 그게 무슨 뭐 안전자산이야? 그럼 뭐 살까요? 야, 골드 좀 사나? 비싼데요. 그래, 많이 사지 말고 은도 좀 사고 해봐. 뭐 이게 요새 귀금속 시장 분위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금 결국은 사실 실물금 좋아하시는 분들, 전통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앞으로 자산시장이 바뀌면서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뭐 금이 뭐 이제 귀금속으로도 쓰이지만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사실 다른 것과는 비교되는 그런 무언가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근데 금의 위상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등장과 함께 금의 위상이 전 개인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저 달러가 네. 기축통화 되는데 300년 걸렸거든요. 아, 예. 네, 그렇잖아요. 네. 예, 그 기축통화 되는데 네. 그 16세기 이제 1500년대 메이플라워부터 시작해서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13년까지는 달러가 화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화폐는 멕시코 은화였다. 그만큼 화폐 시스템이 혼란하다가 네. 이대로 가면 도저히 나라가 망했다 싶어서 만든 게 1919년 연준 만들면서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100년 수많은 위기와 위기를 견뎌내며 달러가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하는 걸 찾으려면 걔도 한 100년 걸리는 거죠. 왜? 위기를 이겨내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위기를 이겨내는 성공의 스토리는 번번이 지금 2011년 가격 데이터가 나온 다음부터 한 번도 위기를 이겨내는 스토리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네. 적어도 비트코인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금융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함께 깃발을 들며 제일 많이 붕괴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가격하고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게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랑 네.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완벽히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 레버리지 자산이라는 거고 또 코인 할 때 레버리지 안 쓰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해는 하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금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캐시플로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평가로만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긴 지 겨우 15년 남짓 그쵸. 이 정도 돼 있는 자산이 이 정도로 커진 것만 해도 굉장한 엄청난 거고 거죠. 그러나 저는 일단 모르겠다.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엔 대만 해협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올 상반기 내내 간혹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PWM 센터에 있었을 때, 뭐 자산관리센터에 있었을 때도 이 부분이 계속 걸리적거린다는 분들이 사실 특히나 이제 좀 중소기업 오너분들이라던가 자산가분들 사이에서는 계속 위협적인 요소다. 결국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자산이 이제 좀 위험해지니까 그런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근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어요. 여권. 네. 네. 여권밖에 없죠. 여권.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한번 쿵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만이 위기 빠지면, 일본에 지진 나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주식들 오르는 것처럼, 반도체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대만이 위기에 빠지면 한국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상한 분들이네요. 그런가요? 네, 거의 죄송합니다만 네. 희망회로에 절어 계시는 분들이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반사이익 정도? 아니요. 그것도 아닌가요? 단기, 장기 다 지옥이죠. 아, 여권 말고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그런가? 네.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네. 30만 닉스를 받잖아요. 네. 자, 근데 그 HBM 왜 필요하죠? 엔비디아 그렇죠. AI 칩 때문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디서 생산되죠? 그렇죠. 대만에서. 대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파운드리 생산의 80%를 대만의 TSMC에서. TSMC랑 또 하나 더 있죠. UMC가 네, 우리가 UMC, 생산하고 네. 있는 중인데, 여기가 스톱되고 제일 먼저 거기부터 이제 폭격을 당한다면 그렇죠. 그 관련돼 있는 뭐 당장 애플이 생산 중단되는 그렇죠. 거고, 또 나가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가동들 다 중단되는 그렇죠. 거고, 수많은 IoT 관련돼 있는 그렇죠. 기업들도 다 중단되는 건데, 그럼 자동차도 중단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면 반도체 하나만 17.2%예요. 네. 이게 0이 돼요.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미국이 뭐 하죠? 세컨더리 생션을 합니다. 세컨더리 생션이 뭐냐면요, 이 나라와 거래하는 기업도 나는 규제한다. 그렇죠. 근데 그 규제를 어떤 규제를 하냐면 미국의 칩스를 못 쓰게 하거든요. 그렇죠. 칩스가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의 결제망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게 민영화돼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달러들의 외화는 스위프트, 네. 그리고 달러의 결제망은 칩스인데 이 칩스의 망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뱅크런이 벌어집니다. 외화 뱅크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겠네요. 이 은행이랑 거래를 하는 순간 나는 없죠. 못하니까. 자, 이런 세컨더리 생션을 당한 다음에 러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6천억 불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 다 뺏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뺄 권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심지어 그 남아있던 수익을 누가 가져가죠? 우크라이나에게 주자고 지금 네. 그러고 있죠. 이게 세컨더리 생션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20%가 넘고 네.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범중화권 수출이 30% 정도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대만으로는 0일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30% 날아가고 우리나라 GDP 17% 차지하는 정보통신 분야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성장률 얼마 나올까요? 그러겠네요. 금융시장의 충격 이런 걸 배제하고라도 배제하고도 마이너스 20% 정도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0%가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고 혜택을 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떼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사는지 저런 다른 패럴렐 어나더 얼스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홍 박사가 32년째 이러고 네. 사는 이유가 네. 맨날 틀리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네. 제가 좀 보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요 내려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작년 이맘때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막 총 맞은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러나 지나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냥 미국에서 트럼프 관련 주식이 오르는 날 보고 있으면 다 또 폴리마켓에서 누가 이기는 그렇죠. 날을 보고 있으면 다 나오는 거지.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맞아요. 희망회로 돌려봐야 맞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고 대만에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마찰들이 벌어지는 네. 순간 달러가 저렇게 초강세를 보이는데 네. 무슨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건지 참 재밌는 그렇군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한 대답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생기고 투자 감사한 기회가 일이죠. 생기고 뭐 사실 대단히 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는 또 역사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 1부에서는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뭐 이제는 미국 주식 투자나 해외 자산 배분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달러에 최근에 동향하고 앞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네. 일단 6월 말에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네. 6월 말에 리밸런싱을 했고요. 예, 국내 주식 매도해서 다 판 건 아니에요. 네. 상당 부분을 매도해서 네. 금이랑 미국 채권 샀습니다. 미국 채권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캐리하기 좋으니까. 캐리하기는 너무 좋죠. 예, 버틸 수만 있으면 네, 버틸 수만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를 사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달러도 너무 약세였고 네. 이런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 자산이 좋을 때 기분 좋게 좀 차익을 실현해서 그때 바보가 되고 있는 자산도 좀 쳐다보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많이 버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안 잃는 게 더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잃지 마라. 네. 워렌 버핏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 말을 들을 텐데 워렌 버핏이 제일 잘하니까 네. 그 양반 말을 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